자, 소송 중 사망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 중 사망은 당사자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공유하는 재소송 사망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소송 중 사망과 재소송 사망은 당사자가 사망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리라든지 논점, 판례가 다 다르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좀 비교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소송 중 사망 파트와 재소송 사망 파트를 제가 목차를 통일시켜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의, 절차, 효과라는 통일된 목차 안에서 논점들을 이렇게 샥샥 바꿔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증상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논점들, 판례들 중에서 좀 상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가라는 거를 그림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되실 테니까 제가 도해랑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판례 사안 하나를 통째로 딱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논점들이 막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944, 2844 판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서 보셔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쟁점, 세 가지 판례가 한 번에 나왔구나. 그리고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 논점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소송 중 사망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소송 중 사망의 상위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절차의 중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여러 가지 중단 사유들 중에서 이 소송 중 사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상위 카테고리인 절차의 중단과 중지를 먼저 살짝 이제 프롤로그 느낌으로, 프리뷰 느낌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의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절차의 중단에 대한 의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중단 의인데 요거를 절차의 중단과 중지라는 두 가지 비슷한 개념을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박스에 넣어놨거든요. 이 초록색 박스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절차의 중단, 중지 제가 이제 두 가지 박스 나눠놨죠. 자, 중단부터 의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송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 또는 이제 소송 수행자가 절차를 이어나가기 전까지 이제 법률상 당연히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키워드 문구 체크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당사자 또는 소송 수행자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법률상 당연히 이제 중단이 된다, 정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소송 절차의 중지와 관련해서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아니면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중단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죠. 그래서 소송 절차의 중단과 달리 당사 또는 소송 수행자의 교체가 없다라는 점.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법률상 당연히 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거나 답안지를 쓰실 때 막 써야 될 만한 내용으로 등장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냥 이런 개념들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송 절차가 정지가 됐을 때, 즉 중단과 중지를 포함하는 그 정지가 됐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두 가지냐? 자, 소송 행위. 자, 절차가 정지됐을 때 이루어진 이 개별적인 소송 행위들과 그리고 절차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이루어진 판결이죠, 판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절차 정지 중에 행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판결 있죠, 판결. 판결이 만약에 절차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이제 유효인 판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소송 행위와 판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위 개념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절차의 중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중단 사유들을 먼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의 중단의 사유들이 무엇이 있나. 자, 제가 이거는 뭐 책에도 넣어놓긴 한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좀 정리가 된 상태로 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사유들 쭉 늘어났고, 이런 중단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 지위가 어떻게 뭐 바뀌는지, 당사 지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제가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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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당사가 사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볼 내용인데, 당사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당사 지위를 당연 승계하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수계 신청해서 절차를 이어나간다.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송 당사자로서, 즉 원고 피고로서의 지위를 승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일반 승계이잖아요. 그 이제 자기 피상속인은 일반 승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를 이제 아무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지위 자체는 당연히 승계된다. 다만 이제 소송 절차를 이어나가려면 수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자, 밑에 법인의 합병이죠. 요것도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법인이 합병이 됐다. 이제 이 법인도 당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설법인, 자, 합병되고 난 후에 신설법인이 당사 지위를 승계를 하고, 그리고 신설법인이 절차를 수계 신청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자가 이 수개인청 절차를 밟긴 하겠죠. 이제 당사자가 법인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사자의 소송 능력 상실 및 법정 대리인의 사망 또는 대리권의 상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소송 능력의 상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정 대리인의 이제 사망 또는 대리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소송 대리인, 즉 이제 소송 위임에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 상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은 소송 위임에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리권을 뭐 상실하거나 아니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죠? 법정 대리인만이 그렇게 절차가 중단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소송 위임이나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가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 지위는 문제되지가 않는다. 자, 소송 능력을 회복한 자 또는 이제 적법한 법정 대리인, 새롭게 뭐 선임되었다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 적법하게 뭐 이제 다시 뭐 이제 능력을 갖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자, 이런 사람들이 수계 신청을 해서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능력을 회복한 자 그리고 적법한 법정 대리인이 수계 신청한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 대표권 소멸통지 원칙,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는 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서 뭐 5가지 예시 정도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리마인드 해보시고, 자,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상실했을 때 요때는 이제 외관상으로는 저 사람이 대리권을 지금 상실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죠? 외관상으로 사망했으면 그냥 뭐 사망했으니까 그 이후에 법정 대리인이 절차를 뭐 이어나가거나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권 소멸통지 원칙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리권을 그냥 상실만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대리권을 잃은 건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건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 대표권 이제 대리권 소멸됐어요 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해줘야지만 그 절차 중단의 효과와 그리고 이 법정 대리권 상실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은 절차도 중단되지 않고 이제 이 대리권 상실한 이 대리인이 행한 행위도 그냥 다 유효한 것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그래서 이건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이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했으니까 새로운 또 수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맡아서 또 업무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수탁자가 이제 당사 지위를 당연 승계하고 그리고 신수탁자가 수계 신청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 지위와 이제 이 절차 수계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소송 담당자의 자격 상실 또는 이제 선정 당사자 전원의 자격 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선정 당사자 파트에서 이제 뭐 좀 등장할 수가 있는 그런 논점이긴 한데, 소송 담당자의 경우에는 또 이제 선정 당사자 말고 뭐가 있어요? 명문의 규정 없는 이제 임의적 소송 담당,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소송 담당자의 자격 상실과 이제 또는 선정 당사자의 이제 자격 상실. 그 선정 당사자는 전원이 자격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죠? 전원, 이제 소송 담당자도 마찬가지죠. 전원의 자격이 상실이 되어야지만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정 당사자 파트에서도 일부만 자격이 상실됐으면은 그 일부 아직 자격 가지고 있는 선정 당사자가 절차를 그냥 쭉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 중단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겠고, 여기서 한번 이제 제가 강조 표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정자가 당사지를 당연 승계하고, 즉 이제 선정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리기속 주체인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선정자라고 써놨지만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원래 권리기속 주체인 이제 원래 권리자들, 그죠? 원래 권리자들이 당사지를 당연 승계하게 된다. 그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소송 담당 맡겼었던 건데, 그죠? 당사적 격이 그 사람한테 이제 부여를 했었던 건데, 이제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정자 또는 신선정 당사자가 수계 신청한다. 그래서 새롭게 뭐 이제 적법하게 담당자를 새롭게 선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적법하게 선임된 그런 소송 담당자, 그 사람이 이제 절차를 수계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권리기속 주체가 자기네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직접 하자 이러면서 절차를 수계한다든가.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대표권 소멸통지 원칙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은 이 선정 철회라든지 아니면은 선정을 바꾸는 경우, 선정 당사 바꾸는 경우, 이 바꾸는 경우도 선정 철회와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선정 당사자를 바꾸려면은 한번 선정을 철회한 다음에 새롭게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 철회와 이제 거의 비슷한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정 철회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예요? 외관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선정 당사 자격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몰라요.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지, 선정 철회가 됐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통지해줘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요것이 이제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의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 공부를 할 때 선정 당사자에도 준용이 된다라는 거 이제 같이 배웠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 당사 파트 공부하게 될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선정을 철회하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그 선정 철회의 통지를 해야지만 이 선정 철회 효과가 유효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겠고, 이제 여기 판례가 뭐 뒤쪽에 뭐 묵시적 선정 철회 통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배우긴 한데 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선정 철회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묵시적으로 선정 철회 통지를 인정해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정 철회 통지를 해야지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선정 철회 효과가 있지만, 다만 묵시적으로 선정 처리 통지를 이제 허용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선정 당사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대리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 이제 선정 철회 통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대표권 소멸 통지 원칙이. 자, 그 다음에 뭐 당사자의 파산 또는 파산재단 소송,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쓰고 읽어보세요. 각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한번 쭉 제가 사유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초록색 박스로 지금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초록색 박스로 묶어놓은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여기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단이 곧바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왜냐하면 소송대리인이 있게 되면은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요 사람이 요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점,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개관을 좀 마무리를 지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중 사망, 이제 절차 중단 사유 중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요거를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 중 사망의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 중 사망은 이제 의의 절차 효과라고 하는 기본 목차 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관련 논점까지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 목차 틀은 재소송 사망이랑 똑같아요. 그죠? 목차 틀이 똑같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안에서 내용만 조금씩 이제 다르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중요한 것들이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항상 잘 숙지를 해놓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 중에서도 이제 일단 소송 중 사망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당사자의 당연 승계에 대한 논점과 소송 절차의 중단에 대한 논점이 있죠. 요거는 거의 그냥 무조건 쓰게 되는 그런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어디든 간에 빠지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는 형제 논점이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수개 신청할 법원, 그리고 간과 판결의 효력, 그리고 하자치유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써줘야 되는 논점인 경우에만 써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수개 신청할 법원 있잖아요. 요거를 논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요걸 왜 논하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언제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이따가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간과 판결의 효력, 그리고 하자치유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맨날 이제 익히 봤던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제 하나의 판례 사안에서 9428444라고 하는 하나의 판례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판시를 해줬던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수기 신청할 법원이라든지 뭐 간과 판결 효력이라든지 하자치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조금 이제 이해를 수월하게 쭉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따 그 판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 논점에 들어가 있는 당연 승계에 따른 이제 뭐 판결 효력, 그리고 뭐 일부 상속인을 누락한 상소의 효력, 이 두 가지는 누락 상속인 문제거든요. 누락 상속인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딱 한 문제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세트 문제의 경우, 세트 논점의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논점이거든요. 되게 중복도가 높은 논점이니까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다른 논점들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안 보면 안 되고요. 다 봐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상속인들의 수계,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요거랑 같이 또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랑 조금 이제 비슷한 면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개관, 목차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 본격적으로 더 이제 내용을 딥하게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재소송 사망과 이 소송 중 사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서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좀 내용이 다른가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시점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소재기 시점, 그리고 소장 부분 송달 시점, 그리고 변론 종결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재소송 사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재소송 사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재기 전 시점, 이때 사망한 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소송 사망의 경우에는 요 밑에 제가 쭉 늘어놓은 요 법리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소재기 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요것도 이제 기억하시나요? 요것도 이제 재소송 사망에 관련 논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재소송 사망과 같은 법률로 취급이 된다라고 판례가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해요. 학설의 대립이 어떻게 있죠? 이제 이거를 소송 중 사망으로 처리를 하자, 아니면 뭐 재소송 사망으로 처리를 하자, 아니면은 뭐 원고가 사망한 경우와 피고가 사망한 경우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판례는 어쨌든 간에 재소송 사망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검을 이제 여기다 간단히 적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시점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이제 재소전 사망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소전 사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송 중 사망의 두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변론 종결 전에 이제 소송 중에 사망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소송 중 사망이에요. 판결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 중인 와중에 당사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둘 다 소송 중 사망은 맞는데, 변론 종결 전에 사망했냐 후에 사망했냐에 따라서 취급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눠서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론 종결 전 사망과 후 사망, 이거는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소송 중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소송 중 사망. 자, 그러면은 이제 재소송 사망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재소송 사망의 기본 법리. 자, 소가 만약에 제기됐어요. 사망자를 상대로. 자, 그러면은 이건 당사자 능력 흠결이다. 그래서 부적법한 소가 된다라는 거 이제 너무 잘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겠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적법한 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성명을 해야 된다. 표시정정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상속인으로 너 이거 좀 당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명권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 이유가 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보정이 가능한 경우잖아요. 재산 사망 경우. 그러니까 성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심정체 강의 앞부분쯤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정정이라든지 보정으로 이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명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 기억나시죠?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떠올리시면서, 여기는 보정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니까 반드시 각 카드는 성명을 먼저 해줘야겠구나. 그쵸?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명했는데 뭐 이제 표시정정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당사 능력 흠결, 즉 소송요건 흠결로 소를 각하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재소송 사망 간과 판결의 경우에는 당연무효 판결이다. 너무 다 아시는 부분. 그리고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가능하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승계는 논점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당연승계도 논점이 될 수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게 되는데, 이 당연승계라고 하는 것이 뭐의 당연승계를 말하는 거냐?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 지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소송상 원고, 피고의 지위를 이제 당연 승계하느냐. 자, 요게 논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소재기 전에 당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재기 시점부터 쭉 누가 당사자예요? 상속인이 당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재기 시점부터 쭉 상속인이 당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연 승계는 논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당연 승계는 소송 중에 당사가 사망했을 때 그 지위를 원래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당연히 그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소송 중 사망에 등장하는 논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너스 논점, 요거 이제 핑크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 요것도 이제 제가 주목해서 잘 봐두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풀 사안으로 다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 얼마든지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5, 6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소송 대리인 선임 후 재소 전 사망하고, 소송 대리인이 그 사망자 명의로 소를 제기했던 그 사안. 그래서 원고 측 사망이었어요. 이것은 원고 측 재소전 사망이었고, 그 원고 측이 선임해 놨던 소송 대리인이 원고가 사망한 걸 모르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가 쟁점이 됐었냐? 첫 번째는 이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됐었고, 그죠? 소의 적법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절차의 진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절차의 진행.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 판례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하죠? 이거 소가 적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적법할까요? 왜냐하면은 이 95조라고 하는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의 그 권한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가 소재기 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 대리인은 여전히 그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그가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 왜요? 권한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재기 효과는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소송 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한다라고 했었던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판례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판례가 그 말미에 또 뭐라고 말을 하죠? 제가 방금 이렇게 줄줄줄 읊은 거 다음에 이 경우 233조를 유추해가지고 상속인들을 수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233조를 유추해 수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송 대리인 일단 소를 제기하긴 했지만, 소를 제기했지만 이 소송 대리인이 언제까지고 쭉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결 정본 송달했을 때 그 소멸하거나 그렇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을 때 아니면은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상소 제기 시에 축단이 돼요. 그때 소멸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 대리인 소를 제기한 것을 일단 적법하고 그가 1심 소송을 다 수행을 적법하게 수행하는 것은 맞고 상속인들이 그 효과를 받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판결 정본 송달 시점 또는 상소 제기 시점에 그 소멸이 되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 이 상속인들이 수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판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 기억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이제 절차를 진행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절차 중단 뭐 시점이라든지 그렇죠. 절차 중단 시점 그리고 이제 뭐 수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단 중에 만약에 이제 상소를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자 치유라든지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당연승계 논점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승계 논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절차 중단 시점과 관련해서는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저 소송 대리인 요 사람에게 이제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이제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취급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판결 정보 송달 시에 소멸되냐 아니면은 상소 제기 시에 소멸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걸로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수계도 그죠? 수계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소심에서 그냥 먼저 수기하고 이제 추인하는 것으로서 쭉 절차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논점도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법리가 되게 양쪽이 짬뽕이 돼 있잖아요. 제소는 사망인 건 상황인데 소송 중 사망에 대한 법리도 좀 들어가 있고 좀 짬뽕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좀 더 관심도 있게 가져주시면은 이제 공부해 주시면은 좋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송 중 사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소송 중 사망 가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전과 후 요걸 동시에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송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송 대리인 만약에 있으면은 그 절차 중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논외로 하고 소송 대리인이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사망 시에 절차가 중단된다. 그렇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없으면은 사망 시 절차 중단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이 변론 종결 후 사망의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판결 선고 있죠. 판결 선고 자체는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 선고 시에 절차가 중단된다. 왜냐면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다 이제 그 심리가 다 끝난 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절차 뭐 변론 열고 막 이제 진행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판결문만 딱 선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변론 종결 전 사망과 다르게 판결 선고 딱 그냥 판결 선고해 버리는 거죠. 이 선고 요 자체는 가능한 것이고 이제 이 경우 판결 선고 시에 딱 중단이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왼쪽과 차이점이 조금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단관과 판결은 위법하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변론 종결 전에 사망했는데 절차를 그냥 진행해 버렸어요. 무시하고. 자, 그럼 이거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권 흠결이 된 위법한 판결이 된다. 그렇지만 판결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대립 당사 구조가 여전히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절차권이 흠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죠.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여전히 인정이 되니까 대립 당사자 이제 구조가 이제 여전히 인정이 되니까 여기서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인정되는 이유는 막간 퀴즈 당사지 당연 승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 대립 당사 구조 양쪽의 이제 원고 피고의 당사 지위가 대립해서 이제 딱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는 대립 당사 구조는 당사 지위가 당연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거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대립 당사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흥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 당사 구조가 여전히 유지가 돼서 판결 자체는 일단 유효한 판결로 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당사 등에 흠결된 이 재손 사망의 경우에는 대립 당사 구조 자체가 이제 무너진 경우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당연무효 판결로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은 당사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그죠? 상속인은 당사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이것도 같이 좀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 변론 종결 후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하더라도 적법 유효합니다. 적법 유효예요. 아시겠죠? 위법이 아닙니다. 적법 유효한다. 왜냐면 판결 선고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미 절차가 다 진행이 됐고, 그죠?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판결만 딱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하고 유효한 판결이 된다. 그래서 위법과 적법에서 좀 차이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법이 된 이유는 절차를 그냥 이제 사망한 상태로 진행해 버리게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절차권 박탈 위법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변론 종결 후 사망했을 때는 뭐 절차 진행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적법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인이 판결을 효력을 받는 것은 변종지 승계인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시운저에서 다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아, 이렇게 좀 다르구나. 상속인은 당사자로서 판결 효력을 받는 건데, 그렇죠? 여기 이제 변론 종결 전에 사망했다고 하게 되면은 당사자가 당연 승계되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변론 종결 뒤 승계인으로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서 이제 판결 효력 받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 집행문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사자로 판결을 받는 것도 당사자의 당연 승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론 종결 전 사망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 승계는 이제 논점이 된다. 여기도 당연 승계도 논점이 된다라는 거. 왜냐면 소송 중 사망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 재소송 사망과 소송 사망, 그리고 이 재소송 사망과 소송 사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은 비교해서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당연 승계 뭐 내용,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보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겠고, 자, 그 다음에 절차의 중단. 사실 요것도 제가 심정체 강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쓱 한번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소송 절차의 중단이 된다고 할 때 중단이 되기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송의 대상이 상속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되고 상속인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지금 다뤄지고자 하는 객체, 그 대상물이 상속될 수 있는 법률 관계여야지만 상속인이 딱 이어서 소송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속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절차에 이어서 진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둘 중에 요건이 만약에 하나가 흔결이 된다. 그러면 그냥 소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중단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중단은 이어나가려고 그렇게 중단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요건 그냥 간단하게 참고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이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절차 중단 시점과 그 판결 확정 여부라든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근데 요거는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한번 각자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 사망 시 절차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런 포인트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망 시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통공의 경우에 1인 사망했을 때 그 사람만 중단이 돼요. 그 사람만. 아시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독립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망한 자, 요자에 대해서만 중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필공의 경우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중단이 됩니다. 왜요? 한 번에 한꺼번에 다 합의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 밑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은 이제 절차가 중단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시정정 의미의 수개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수개 신청을 항상 이 소송대리인이 없어가지고 절차가 중단됐을 때 이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절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냥 당사자 표시를 바꾸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수개 신청을 할 수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 심정체 강의 들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시고서는 이제 이해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944대 2844. 자, 이 판례는 제가 이제 한번 딱 이제 전체 판례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 판례 사실관계 안에서 세 가지 논점이 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논점 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단 강간 판결 효력, 그리고 수개 신청을 법원, 그리고 하자 치유에 대한 내용이 이 하나의 판시에서 판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 세 가지 논점이 이런 상황에서 나왔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심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피고가 사망했네. 자, 피고가 사망했는데 문제는 소송 대리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소송 중 사망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얘가 소송 대리인이 있었던 놈이냐 없었던 놈이냐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마치 이제 우리가 관할 문제 풀 때 이제 그 특정 법원 만을이라는 문구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처럼 소송 중 사망의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는 녀석이 죽었냐 아니면 없는 녀석이 죽었냐 이거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없다라는 거를 딱 이제 바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절차가 원래 중단이 돼야 돼요. 그죠? 중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진행시켜 버렸어요. 그죠? 이것은 중단을 간과하고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중단 간과 판결이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절차가 좀 이제 하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라는 건. 자,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단관과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위협하지만 유효하다. 왜냐하면 대립당사 구조가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당사자의 당연성이기 때문에 대립당사 구조가 유지되고, 그래서 유효한 판결이 돼. 유효한 판결이 돼.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가 된다? 바로 이제 절차권이 박탈될 수가 있다. 충분히 절차권을 이제 제대로 이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거니까. 자, 그래서 판결이 이루어져서 이제 요거는 일단 위협하지만 유효하다. 그죠? 요거를 좀 이제 첫 번째 결론 알아두시고, 자, 바로 쭉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송달이 이루어졌어요. 자, 송달. 그래서 원래 절차 중단 중에는 이렇게 송달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송달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송달도 좀 위협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이 상속인들이 딱 받고 나서 이거 뭐야 하면서 상고를 먼저 제기했다. 이제 피고 상속인들이 상고를 먼저 제기했다. 그래서 사실 이 상고도 이렇게 바로 먼저 제기하면 안 돼요. 왜요? 수개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단 중에는 수개 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상고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절차 중단 중에 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간 다음에 이 피고 상속인들이 상고심에서 수개 신청했어요. 상고심에서 상고 먼저 제기한 다음에 수개 신청을 이때 했다. 자, 그럼 어때요? 아니, 지금 절차 뭐 판결 받고 뭐 송달 받고 상고한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수개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 즉 원래는 절차가 중단됐으면은 중단을 해소하고 이제 상고를 하고 수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수개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개로 먼저 중단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뭐 송달을 받고 상고하고 이렇게 이제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즉 수개로 중단을 먼저 해소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수개를 나중에 했어요. 절차 다 진행 이렇게 한 다음에 절차 진행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수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 상급심으로 올라간 다음에 수개를 해도 괜찮느냐라는 거를 이제 논점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개 신청할 법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설에 대한 결론, 이제 판례가 선택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이 논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느냐? 원래는 절차가 중단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여기서 수개를 해야 돼요. 수개로 먼저 절차 중단을 해소한 다음에 쭉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절차 진행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수개, 상고심 올라가서 상급심 올라가서 수개를 한 것이 괜찮느냐? 즉 수개 신청할 법원을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원심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 상급심으로 올라가서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말을 하죠? 아, 괜찮다. 즉 이제 원래는 수개, 송달, 상고 해야 되는 거지만, 수개, 송달, 상소 해야 되는 거지만, 송달, 상소, 수개 해가지고 이 수개를 통해서 이제 뭐 추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면은 하자가 다 치유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설의 판례 문구가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개, 송달, 상소, 이게 원칙이지만 이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제 송, 상, 수,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선택설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례 입장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중단 간과의 절차 하자를 다투지 않았어요. 요 원심에서의 이거 중단 간과로 위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투지 않고 자, 본안에 대해서만 다퉜다.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가 있는가? 저 원심의 절차 중단 간과에 대해서 네,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원심에서의 하급심에서의 절차 중단 하자가 치유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단관과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이 이런 상황에서 나왔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요거 수개 신청할 법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일단 제가 판례 결론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판례 결론을 말씀드렸고 상황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 먼저 보시고 결론 보신 다음에 한번 더 딥하게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개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수개 신청의 뭐 법원, 그리고 절차, 뭐 효과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나머지는 그냥 슬슬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뭐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개 신청이란 무엇이냐? 절차 중단을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이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라도 표시정정 의미의 수개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놨고, 수개 신청이 기본적인 의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파란색 박스로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자 표시 변경 신청을 통해서 소송 수개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았어요. 이게 뭐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대표자를 바꾸는 그런 표시 변경 신청인데 이것을 이제 수개 신청으로 볼 수가 있구나. 왜냐면 이제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잖아요. 대표자는. 그래서 원래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다른 법정 대리인으로 뭐 이어간다, 절차 이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그 대표자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인데 그것은 소송 수개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새로운 법정 대리인 절차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간 상식 두 가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수개신청할 법원, 요거는 이제 킵 바로 다음 슬라이드, 바로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킵이고, 그다음에 수개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개신청의 효과, 그래서 수개신청이 이유 있으면은 수개한자를 당사로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유 있을 때는 별도의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소송조차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수개신청이 이유가 없다, 그럴 때는 결정으로 이렇게 기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 수개신청이 뭐 이유 있을 때랑 없을 때 어떻게 취급을 달리하는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뭐 통상 항고로 불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항고에 대한 논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요 정도. 그래서 수개신청의 일단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사실 이 수개신청의 뭐 의의 취지 말고는, 요 의의 말고는 답안지 쓸 가능성이 그렇게 쓸만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의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개신청할 법원, 요거는 이제 답안지 쓸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랑 이제 요거 위주로 조금 이제 암기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밑에 것도 그냥 알고는 일단 계셔야 된다. 그죠? 알고만 있으면 되겠다. 막 이렇게 암기를 달달달 할 필요는 없겠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개인정을 법원 요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논점이냐. 그래서 이제 이 수개인청을 법원에 대해서 언제 써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을 제일 많이 써요. 이거 이때도 쓰는 거 아닌가요? 저때도 쓰는 거 아닌가요? 제일 질문을 많이 주시게 되는데, 이 수개인청을 법원에 대한 논점, 요거를 언제 써야 되느냐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방금 전에 그 판례 사안의 기초에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방금 전에 판례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죠? 원래는 절차 중단을 수개로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송달 상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그거를 먼저 하지 않고, 수개를 먼저 절차 중단을 해소하지 않고 먼저 송달받고 상소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개를 상급심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쟁점인 거예요. 즉, 수개를 나중에 이제 절차 중단된 상태에서 절차 좀 진행시킨 다음에 나중에 상급심 올라가서 수개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개 신청할 법원에 대한 이 학판검론이 있죠. 요거를 이제 쓴다라고 하려면은 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일단 중단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판결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예요?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중단 가능한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방금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944, 28444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그죠? 변론 종결 전에 사망했잖아요. 2심에서. 그리고 중단 강간 판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상 송달받고 상소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한 거,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논점으로 등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중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이 있죠. 중단이 있고 판결이 있죠.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만약에 판결이 없었다. 그러니까 중단 간과한 판결이 아니었다. 즉 이제 그냥 변론 종결 전에 사망만 하고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중단만 됐다. 그리고 아직 판결은 안 한 상태였다. 판결은 안 했다. 그럼 이거는 수개신청 어디다 해야 돼요? 무조건 원심에다 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이 경우는 이제 상급심에다가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위에 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아직 판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절차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판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중단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개 신청은 딱 그 중단돼 있는 그 심급 법원에다가 딱 해야 되는 것이지 상급심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이유도 없고, 그죠? 자, 근데 요 아래 케이스, 요거 중단 간과 판결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다 났잖아요. 그죠? 이미 딱 이제 2심에서 판결이 쭉 진행이 돼가지고 판결이 다 났어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송달받고 상소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절차의 경우에는 먼저 일단 하고, 즉 수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먼저 일단 해버리고 나중에 수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판결이 아직 안 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판결을 내려면 심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개 신청을 상급심에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중단과 판결을 그냥 막 해버리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만 된 상태고 판결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그 심급, 이제 해당 심급, 해당 중단된 심급 법원, 그죠? 여기다가만 수기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상급심이 안 됩니다. 상급심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단 간과 판결이 일어났다. 중단하고 판결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원심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 이제 원심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송달받고 상소한 다음에 이제 상급심에서도 해도 된다. 상급심.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사망했다. 자, 그런 경우에 판결 선고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판결 선고 후에 중단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중단이 있고 판결이 있죠. 중단이 있고 판결이 있으니까 이미 그 신급에서의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변론 절차 이런 거 다 이미 진행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송달받고 뭐 상소하고 이런 것은 형식적 사항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먼저 해버리고, 즉 중단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거 해버리고 나중에 상고심에서 수개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판결이 있고 중단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판결이 있고 중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소송대리권이 소송 대리인이 판결 정보 송달 후 소멸해서 그래서 이제 중단된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이 경우도 지금 판결 정보 송달 딱 되자마자 그 소송대리권 소멸하잖아요. 그 상소제기 특별수권 없으면은. 자, 그러니까 이것도 판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 상소 먼저 제기를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니까 상소 먼저 제기한 다음에 나중에 상고심에서 수기 신청을 이제 해도 그게 무방하겠다. 여기서 선택설 논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사안의 공통점, 이거 예시거든요. 근데 거의 이 예시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요 이제 수기 신청할 법원이 논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예시 말고는 좀 상정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 뭐 교수조에서도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막 엄청 이제 짱구를 굴려봐도 이 정도 말고는 더 이상 뭐 생각할 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로 예시로 거두셔도 충분하겠고, 이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은 중단이 있고 판결이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다, 중단만 돼 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원심 법원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적으로 상고심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판결을 아직 이제 다 이뤄내지 못한 상태니까, 아직 실질적인 그런 판결 내용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변론 진행해봐야 되는 거니까, 판결을 이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중단된 신급 법원에다가만 수기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수의신청을 법원에 해당하는 요 논점 있죠? 요 합판검 논점은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저희 두 가지 요건이 딱 충족이 됐을 때, 딱 충족이 됐을 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판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판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심에서 수인처 추계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뭐 이것도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사실 뭐 이것도 수혜 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긴 있었어요. 권한에 대해서만 다투고 이제 하자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묵시적 추인 사정이 있었던 이런 사안에서는 그 수계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제 그 수계 절차를 이제 밟은 다음에 그것이 추인으로 된 하급심에 대한 절차 중단 간과를 이제 하자를 좀 치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수계 절차 밟아가지고 추인할 수 있다는 그냥 이제 판례 예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경제에 따라서 뭐 선택설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제 여기서 소송 경제에 따라서 타당하다라고 선택설을 지지를 하는데, 이 이유가 그냥 송달이라든지 상소는 그냥 형식적 사항에 불과하니까 그냥 이제 먼저 수계 전에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사 절차권의 박탈에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간과 판결의 효력. 이건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그냥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리긴 하겠는데, 이 키워드 문구 요거 그렇죠? 요거 정도만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하자치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하자치유의 명문의 규정 이제 424조 2항을 유출을 해가지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제 하자치유를 그 중단간과 하자를 치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누락상속인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누락상속인 문제도 여기도 이제 본게임 라운드 2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뭐 되게 수기신청할 법원이라든지 뭐 94-844에 대한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처음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누락상속인 문제는 케이스 1과 2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케이스 1과 2를 잘 비교해서 봐두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누락상속인 문제의 기본 대전제가 있어요. 어떤 게 전제냐? 바로 소송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대전제입니다. 요게 이제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이 판례 사안이 성립을 해요. 실제로 이 판례 사안에서도 저 두 가지가 딱 전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법리가 쭉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아웃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제 전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안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두 가지 전제 사항 딱 이제 새겨둔 상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고, 자, 여기서 그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죠? 소재기한 다음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했을 때 소송 대리인이 이제 소송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송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되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적법한 절차 진행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망을 했으니까 소송 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표시정정 의미의 수계를 상속인들이 했어요. 자, 누가 했느냐? A, B가 있습니다. A, B. 자, 근데 문제는 A, B만 하고 C는 안 했어요. C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사실 또 있었거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A, B, C가 있었어요. A, B, C가 있었는데 A만 수기하고 C는 지금 이제 수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판결이 쭉 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판결이 딱 났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중단 간거 위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소송 대리인이 쭉 있는 상태였으니까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냥 적법하게 절차 진행돼서 판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A, B만 수기를 했잖아요. 근데 A, B만 수기를 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상속인들, 공동 상속인들은 통상 공동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다 같이 수기해야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만이 수기한 것도 일단은 괜찮다. 왜냐면 통공 관계니까. 자, 그래서 판결이 났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문에는 누구만 표시됐겠어요? A, B만 표시됐겠죠. 왜냐면 이제 쟤네들만 수기 신청했으니까. 그렇죠? 법원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C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즉 A, B뿐만 아니라 C에게까지 다 미치는지 요거를 먼저 판례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상속인의 경우 일부만 수기 신청했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을 누락상속인의 인도 받게 되는지, 자, 그 판례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소송 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여기서 전원은 이제 A, B, C 다 말하는 거겠죠. A, B, C. 그리고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자, 상속인 불명 시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고 신 당사자를 잘못 표시했어도 정당한 상속인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표시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당사 지위가 당연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상속인에게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어떻게 된 건 중요하지 않다. 표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상속인 얘네들한테 판결 효력이 다 미친다. 그래서 이제 A, B뿐만 아니라 C까지 다 효력을 받는 거예요. 비록 이제 표시는 A, B만 됐다 하더라도 야, 절차 당연 승계, 그러니까 당사주의 당연 승계는 이거 뭐 수계를 했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곧바로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B만 표시됐다 하더라도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 표시는 아니야, 안 중요해. 그냥 오로지 정당한 상속인이 전원에게 다 판결 효력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결의 논리, 요거는 이제 대전제가 바로 당사 지위의 당연 승계입니다. 그렇죠? 당연 승계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의 효력. 그래서 판결의 효력을 이제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A, B가 상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A, B가 직접 상소를 했다. 즉 일부 상속인들 있죠. 수계했던 일부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상소를 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케이스 2에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2랑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셔야겠고, 자, A, B가 상소를 했는데 이제 A, B가 상소한 상태에서 자, 일부 상속인을 누락하고 지금 상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도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따라 올라가지 않느냐, 즉 누락된 상속인이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따라 올라가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계 신청한 일부 상속인이 스스로 상소를 한 경우에는 자, 1심 판결 효력은 누락 상속인, 지금 C를 말하는 겁니다. C에게도 그들의 상속 지분만큼 미친다. 그렇죠?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판시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진행한다. 자, 여기서 항소 기간이 진행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소송 대리인이 있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소송 대리인이 있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은 판결 정본, 1심 판결 정본 송달 받았다 하더라도 상소제기 그냥 쭉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상소제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있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그에게 있으니까, 저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 C에 대해서도 항소 기간이 진행을 하고 있겠구나.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락 상속인 C의 상속 지분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이 돼 버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A, B, C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통공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A, B가 얘네가 스스로 만약에 상소를 했다. 그러면은 C는 어때요? C는 통공관계니까 얘네가 상소했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상소 불가분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냥 왜 떨어져 있는데, 자, 그럼 여기 남아있어. 그죠? 여기 그냥 따로 왜 떨어져 남아있는데, 문제는 소송대리인이 있고 상소기 특별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기간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간 도감이 확정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통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공. 그래서 요 논점을 쓸 때 앞에다가 그 통공의 심리 방식을 간단하게 이제 쓰기도 해요. 통공의 이제 심리 방식. 요거를 이제 선결 논점으로 이제 얘네들이 통공이다. 그리고 통공의 신빙방식 독립원칙 따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만 상소하게 되면은 C는 이제 그냥 이렇게 불리확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 이 판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 판례 두 번째의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연결론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보너스 이제 연결론점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화살표가 밑에 끊겨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여기 누락상속인의 구제책. 그래서 이렇게 C가 좀 혼자만 따로 외떨어져서 못 올라가고 확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C는 지금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나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기 안 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C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제해줄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서 자기한테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누락상속인 C에 대한 구제책을 뭐 몇 가지 학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소제기 특별수권을 예문으로 보자. 자, 이걸 예문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그냥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문이고, 이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걸로 보게 되면은 판결정문 송달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그냥 C가 남아있는 걸로 보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C가 뭐 판결정문 송달되고 중단된 상태니까 절차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죠? 기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자, 이런 견해가 있고, 그리고 누락상속인 C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차가 중단되고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견해도 있고, 그죠? C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가 중단되고 판결 아직 없는 거다, 이렇게 보자는 견해가 있고, 그래서 절차를 이어나가면 되겠죠. 뭐 승인청 해가지고 그 중단된 절차 이어나가서 추가 판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소송 대리권을 판결 선고시까지로 제한하자. 그래서 판결 선고되자마자 딱 이제 중단된 걸로 그냥 보자. 상소기간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막 견해가 있어요. 이 C의 구제책에 대해서 이 C가 혼자 불리확정 돼 버리니까 얘를 어떻게 구제해줄까에 대해서 좀 절차를 중단시킨 다음에, 얘에 대해서만 절차를 중단시킨 다음에 나중에 얘가 C가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막 절차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요거는 이제 절차 해석을 너무 마음대로 해버린 거다 보니까 좀 그 소송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견해들을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뭐 추후보완 항소라든지, 확정이 됐으니까 추후보완 항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이제 별도의 그냥 그 방법으로 조금 이제 구제를 시도해 봐야 될 것이고, 요 견해를 따라가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요 학설 대립 넣어놓고서는 그냥 이제 어느 학설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셔도 되겠는데, 사실 학설 따라가도 괜찮아요. 사실 여기서는 뭐 이제 어차피 뭐 이제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학문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법리 학문 탐구의 영역이다 보니까 학설 뭐 지지하면서 따라가도 뭐 충분히 괜찮다. 어차피 이 학설의 대립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써준 다음에 이 중에 하나 뭐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비판하시면서 저처럼 그냥 뭐 추한항소나 뭐 손해배상으로 그냥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도 괜찮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학설 대립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잘 이제 현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누락상속인 문제의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 흐름이, 그러니까 이 절차 내용의 이 판시 사항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를 목차로 한번 이제 구성을 해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목차 구성이 되느냐, 제가 한번 여기다 목차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가 구성이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조의 소재 쓰시고 문소 쓰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거 쓰냐, 절차 중단과 당연 승계. 이거는 무조건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소송중 사망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절차 중단, 당연 승계, 이거 무조건 쓰시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합판금이 또 있죠. 합판금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판결의 효력. 이제 일부 상속인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이 판결의 효력. 여기서부터 누락상속인 판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락상속인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에 대게 다 미친다. 즉 표시되지 않은 저 누락상속인에 대해서 판결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부 상속인 스스로 상소했을 때, 일부 상속인 스스로 상소시 그 누락상속인 취급.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요 판례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판례 쓰기 전에 통공 내용을 먼저 간단히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공의 의의랑, 그리고 이제 독립의 원칙. 그쵸? 독립의 원칙. 그쵸? 선결론점으로. 자, 그런 다음에 판례 써주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사안 써주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례 써주고 사안 써주고. 그쵸?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안 해결해가지고 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답변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구제책 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책 쓰는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삽입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구제책, 학설 대립 이렇게 삽입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목차를 좀 미리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지금 뭐 목차 박스 따로 지금 안 넣어드리긴 했는데, 지금 직접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목차가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논점을 이제 바로 뒤에 보여드릴 케이스 2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케이스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누락상속인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전제는 똑같아요. 전제는 똑같은데 상소를 제기한 자가 누구냐가 다릅니다. 상소를 제기한 자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판결 딱 한 거 있죠. A, B만 수기 신청해가지고 C가 누락된 상태로, C가 지금 누락된 상태로 해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서 앞부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략.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상소 제기 시점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소송 대리인 또는 상대방이 상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 방금 전의 경우에는 그 A, B가 직접 얘네 일부 상속인, 수개 신청했던 일부 상속인 스스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저 뭐 갑, 저 사람이 상소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누락 상속인이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따로 왜 떨어져 있느냐. 자,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 대리인. 자, 을입니다. 지금 을의 소송 대리인이나 상대방, 여기서는 갑을 말하는 거죠. 자,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 기재된 당사자 표시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A, B만 표시된 상태를 말하겠죠. 원래는 C까지 다 표시해야 되는데, 자,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을 표시해서 상소를 제기했다. 자, 이런 경우엔 상소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봤을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 말이 조금 이제 의미심장한데,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소송 대리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리하는 A, B 측을 대리하는 소송 대리인, 그죠? 아까 있었던 소송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당사, 갑 있죠. 저 두 사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뭔가 이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뭐 상소를 제기하고 이랬을 때 오로지 A, B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그 을의 지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을이 지금 사망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위를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얘네만 당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당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소송대리인도 그렇고 이 분쟁을 딱 종국적으로 완벽하게 딱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개신청을 안 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전체, 즉 이제 지금 을과 소송을 애초에 하고 있으니까 을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그 전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상소를 제기하고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상소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춰봤을 때, 즉 소송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춰봤을 때 지금 상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A, B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닐 것이다. A, B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상속인 전체 다 포괄해서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 포괄해가지고 상소 제기하겠다라는 의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 당사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절차를 종국적으로 지금 이 분쟁에 대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만 특정해서 막 끝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합리적 의사에 비춰봤을 때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해서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케이스 1이랑 다르게 누락 상속인 C 있죠. C까지 같이 올라간 걸로 보게 됩니다. 왜냐? 이 상소한 자들이 얘네들이고 얘네들의 의사는 아까 일부 상속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상속인들 A, B와 다르게 얘네들은 전체, 뭐 을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전체에 대해서 다 상소한 의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그 A, B가 직접 상소한 거 있잖아요. 일부 상속인, 수개신청 일부 상속인이 직접 상소한 경우는 얘네들이 뭐 소송 대리권을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죠? 완전 통공으로서 서로 이제 남남이잖아요.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 B가 상소했다고 해가지고 C까지 같이 올릴 수는 없는데 C는 따로 왜 떨어지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C도 같이 함께 상소의 대상으로 본 것으로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소한자의 합리적 의사,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도 그래서 목차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소재 수식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차 중단과, 그죠? 절차 중단과 당연승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학판금 있죠. 판금 있다. 그래서 뭐 절차 중단과 당연승계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쓰느냐, 이것도 가끔 질문 주시는데 뭐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저는 당연승계를 먼저 쓰긴 하거든요. 이걸 보통 먼저 쓰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당사자의 당연승계는. 근데 원래 먼저 쓰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썼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원점인 판결의 효력 있죠. 판결의 효력. 누락상속인 이제에게 미치는지 요 판결 효력이 당연승계를 이제 논리적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당사자의 당연승계로 인해서 이렇게 판결 효력이 이제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다가 목차를 배치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목차 순서가 이래서 바꿔놨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는 이제 뭐 판례랑 사안 적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일부 상속인 누락하고 상소했을 때 상소의 효력으로 누락 상속인까지 다 이제 구제가 되냐. 요거 목차 말하는 거예요. 요 목차.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례 쓰시고 이제 그다음에 사안 쓰시고. 제가 학설을 넣어놓게 했는데 뭐 학설 뭐 간단하게 언급하셔도 되고 언급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중요한 학설은 아니어서 뭐 반대 견해가 있긴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뭐 이제 합리적 의사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통공 관계니까 이제 C 그냥 분리학종 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이제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이 정도로 쓰시고 그다음에 사안 해결.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소의 효력이 전체 다 C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제가 통공에 대한 내용을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뭐 간단하게 언급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더 적는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칫 뭐 이제 약간 좀 논리 흐름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뺐습니다. 통공에 대한 내용은. 그죠? 뭐 적으실 분은 간단하게만 언급하셔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당연승계에 따른 판결의 효력, 여기서 상소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두 가지 쟁점으로 갈라져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누락상속인 구자책은 여기 일부 상속인이 스스로 상소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상속인들의 수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를 바로 보여드린 이유가 방금 전에 그 누락상속인 문제랑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라고 바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동상속인들의 수개 문제, 이거 관련점에 한 목차 5번인가 6번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대전제가 뭐냐? 소송대리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대리인이 없어요. 자, 소송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자, 갑의원한테 소재기하고 을이 사망했어요. 자, 근데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중단이 된다. 중단. 그래서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이 쭉 그냥 됐어요. 적법하게. 근데 여기서는 사망이 됐으니까 바로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중단이 된다. 자, 그럼 중단이 됐으면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수개 신청을 해야 돼요. 수개 신청을 해야지만 중단이 해소돼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는데 A, B만 수개했다는 겁니다. A, B만 수개를 했다. A, B만 수개를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C라는 녀석은 따로 이제 모르고 있었다. 따로 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는 수개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A, B만 수개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쟁점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공동 수개 여부. 즉, 이제 저렇게 공동 상속인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수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렇게 일부만 수개를 해도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이거 이제 통공의 법리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통공 관계이기 때문에 일부만 수개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전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만 이렇게 딱 수개 신청을 해도 괜찮겠다. 반드시 전원으로 공동 수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단의 범위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만 수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일부 상속인이 수개하지 않았다. 지금 C 말하는 겁니다. 이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중단된 것이다. 그쵸? 이제 일부만 지금 수개해서 얘 A, B는 쭉 가는 것이고 C는 수개 안 했으니까 그냥 중단된 상태. 이 시점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먼저 가세요. 약간 이런 식. 영화에서 이제 먼저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남아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신급 법원에 계속 중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딱 이 신급에 그냥 그대로 남아서 중단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딱 그 냉동실 맞나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한참 동안 있다가 막 깨어나고 그러잖아요. 제 내용이 맞나요? 제가 사실 그 어벤져스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 안 봐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신급 법원에 쭉 계속 중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수개 신청할 법원. 자, 수개 신청할 법원 논점은 그 선택서 논점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요? 중단이 있지만 판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수개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다 수개해야 돼요. 반드시 C는 반드시 여기에다 수개해야 되는 거지 상고심 올라가 수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 판결이 안 된 상태니까 아직 진행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상고심을 수개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반드시 수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설에 관한 수개 신청할 법원 합판급 논점 있죠? 그거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다. 반드시 중단된 이 신급 법원에다 수개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탕탕탕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거 이제 누락상속인 문제랑 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누락상속인 문제에선 중단되지 않은 상태로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 누락상속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공동상속인들의 수개 문제에서는 중단된 상태였잖아. C에 대해서. 그쵸? C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차이점이 발생했냐? 소송대리인이 있고 없고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왜 선택설이 적용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선택설 논의 아까 있잖아요. 그 수개 송달상고 송달상소 수개. 자, 그거 논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중단된 신급 거기에 딱 이제 있는 상태고 아직 판결이 없으니까 거기다가만 수인청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설 논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고심에다 수인청하면 안 됩니다. 수인청하면 이 정도 포인트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판례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절차 중단과 관련된 이제 소송중 사망 관련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된다. 근데 사실 요것도 막 중요한 판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런 판례가 있구나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944 241 21 판례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 논점이 등장해요. 절차 중단 중 상대방의 항소 가부가 나오고, 자, 상고 이유로 상대방 절차권 흠결을 주장 가능하냐. 자, 요 논점 이제 딱 보게 되면은 뭐랑 좀 비슷해요. 그 우리 소송 능력 파트에서 그 미성년자의 상대방 있잖아요. 소송력 파트에서 소송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상대방의 소송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재심 사유로 들 수가 있느냐. 그 판례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절차권 흠결을 상소 이유로 주장할 수가 있느냐,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절차 중단 가능한 판결의 직권 파기 여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아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자, 가비론한테 소를 제기했고 판결이 일어났고, 자, 원고가 항소를 했고, 자, 원고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원고가 사망했고 소송대리인이 없었어요. 자, 그럼 중단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중단 안 되고 그냥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뭐 판례 사안이 뭐 나왔겠죠. 자, 어쨌든 또 항소 기각이 됐고, 요거는 중단 간과 판결입니다, 그죠? 중단 간과 판결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지만 유효한 판결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자, 피고가 상고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절차 중단 간과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원고 측이 사망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상대방이 상고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절차 중단 중 상대방의 항소가 가능하느냐라고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제가 이거 책에는 안 넣어놨거든요, 이 학설의 대립을. 근데 그냥 뭐 단권해 주셔도 괜찮은데, 사실 뭐 단권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막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쌍방 모두 상소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상소 가능하지만 사망자의 상속인들의 수기 전까지는 절차 진행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뭐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판례는 상소 적법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그래서 크게 뭐 상대방이 상소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원고 측이 사망해서 절차가 중단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상대방이 상소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절차 중단 사유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판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례가 뭐 문제 삼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그냥 보았다, 그냥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두 번째, 상고 이유로 상대방의 절차권 흠결을 주장할 수가 있냐. 즉 지금 피고가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피고가 상고로 올라가서 이 상고심에서 상대방의 그 절차권 흠결, 원고 측 사망했습니다, 이거 절차권 흠결이에요, 이거를 상고 이유로 정할 수가 있느냐, 즉 상대방의 이제 절차권 흠결. 자,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거 이제 재심이란다. 그 소송력 파트에 들어가 있는 판례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판례랑 똑같이 그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로 삼는 것은 그 사람, 흠결된 사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 상대방이 요것을 재심사로 주장하려고 하면은 이거 말고 다른 재심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판례 소송력 파트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 절차권 흠결을 주장할 수는 없다, 상소 이유로. 자, 그러면은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그 상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죠? 요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절차권 흠결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그래서 상고 이유가 지금 붕 뜬 상태가 돼요. 누구도 상고 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 중단 가능한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서 이제 내려볼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고심에서의 진행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상고 적법해요. 그리고 근데 피고의 상고 적법해요. 근데 피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죠?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원고 측 보게 되면 원고 측 상속인들이 수기인청을 하긴 했어요. 상고심에서 수기인청을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수기인청을 했는데 이제 요 상태에서 아직 뭐 추인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계 이퀄 추인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요 판례 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판례 사안 때문에 수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걸로 요 자체로 추인을 만약에 된 것을 보게 되면은 직권 파기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직권 파기한 이유는 일단은 수기인청 하긴 했는데 얘네도 추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딱히 등장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단 가능한 판결이 여전히 그냥 있는 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한 거예요. 지금 상고 이유도 다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직권으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직권으로 저거 파기하고 다시 내려보내겠다,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사다 24221 판례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수개인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추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니 구사다 28444 판례랑 요 판례랑 조금 그러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 주기도 하는데, 이 판례가 이 판례인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판례가 나머지 한 판례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판례가 구사다 28444를 인용하고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판례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가 충돌하는 경우까지는 아니겠고, 다만 여기서는 수기인청을 했긴 했지만 추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추인이 안 된 상태니까 이거 직권 파기해야겠다, 절차 중단 가능한 흠결이 있구나, 파기해야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내려보냈던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학판고 넣었잖아요. 이거 책에 학판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학판고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수계 신청했으니까 이걸로 그 추인했다고 보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 견해니까 뭐 그거 따라가셔도 뭐 나쁘지 않고요.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직권 파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직권 파기 꼭 아니어도 이 상고심에서 수계 신청 보게 되면은 그 묵시적 추인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꼭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계 신청 한 다음에 그냥 이제 그 절차상 하자가 추인됐다고 봤던 사안 보면은 추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좀 더 등장을 합니다. 수계 말고도 묵시적으로 추인할 만한 사정, 예를 들어서 본안에 대해서 다툰다라든지 그런 사정이 꼭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이 판례 사안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인청을 하긴 했지만 직권 파기를 했구나, 그렇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 학판검입니다. 요 학판검 쭉 보시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이 소송 중 사망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되겠고요. 그쵸? 뭐 이제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 자 이제 다음 논점 이제 자백으로 가야겠죠. 자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논점은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변론 파트에서 마지막 논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백 파트 마무리 지은 다음에 증거조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소송 중 사망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 길고 길었던 그 변론 파트의 여정 있죠. 그거를 좀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개별적인 논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송 상황을 제 설명을 드렸고, 자 자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